그러면 박스를 올려주세요. 박스 올려주시면 네 료와 시가 남았습니다. 료와 시. 이번에는 박상수 변호사님이 골라주세요. 그냥 순서상 시대 교체가 맨 마지막에 돼야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부터 얘기하죠. 료.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떡할 거야? 거기 시대 교체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료. 모르고 여는 거. 그러니까 예. 정말 그 반전 따위는 없는 것이 정말 정직하네요. 정직한 뉴스 이제. 저희가 정의롭고 품격이고 합리적이고 정직한 방송이었어요. 너무 순진하네. 정말 자 계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문방구에 이런 게 있었으면 네. 어렸을 때 거덜났지 뭐. 부자 됐을 네. 텐데. 다 정해져. 야바이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김준호 대변인은 계엄에 대한 추억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작년 12월 3일이 사실 계엄의 유일한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기억이죠. 예, 추억이라고 하긴 힘들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보던 거를 사실 작년에 저희가 직접 맞닥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꿈꾸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기가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아마 중학교 정도 가면은 2024년도 12월 3일이 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빠 정치하고 있잖아. 이거 아냐 기억나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박상수 대변인께서 위원장께서 이제 그다음 류재하 위원장이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떠한 어린이집 그 자녀분의 친구가 꿈이 군인인데 그 군인이 12월 3일 밤에 국회에서 이제 공수 헬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창문을 깨고 한 거를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어린이집 재롱잔치 날이었는데 그 어린 친구가 나와가지고 제 장래희망은 군인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 그 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약간 좀 분위기가 묘해졌다라고 저희 언더치삼 유튜브에서 얘기했었었는데 그래요? 저도 저희 아기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빠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은 뭐 했어? 아빠는 뭐 했어라고 하면은 기분이 되게 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생생하게 날 것 같은데 되게 당당하게 무언가를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계엄을 지시한 분이 계시고 그게 또 저희 당에서 배출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엄은 아마 지금은 당장 깨닫고 와닿는 건 없는데 꿈 같긴 한데 세월이 지나면은 되게 좀 가슴 한켠이 좀 시릴 것 같은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저기란데 제가 사는 지역구가 그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특징이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선거운동하면서도 느꼈는데 민주당 쪽은 우리 당 지지자들은 안 그러는데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이상하게 우리 당을 굉장히 악마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온 가족이 다 좀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역구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다 보면 그 아이들도 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집에서부터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한 중고등학교쯤만 돼도 좀 이게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네. 특히 초등학교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선거에도 출마하고 뭐 여기저기 TV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이 학교에서도 뭐 이제 아이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길래 야 너희들이 민주당을 지지해봐야 투표권도 없는데 무슨 그러면서 부모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나는 그 저기 그 아빠 때문이 꼭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한테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한 5학년쯤 되다 보니까 근데 친구가 하나가 엊그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도 계엄을 한 윤석열 편이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저희들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날 모였을 때 그 지난 21대 때 국회의원 했고 대표적인 친윤계 당협위원장인 이용 위원장이 그때 아마 최고위원님도 계셨고
김준호 대변인도 있었죠.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때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 모임할 때 이용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지역구도 민주당 지역구거든요. 거기도 물론 이용 위원장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 자녀들이 그 계엄을 했고 국민의힘이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좀 맞아요. 그런 수모를 좀 당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용 위원장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 당 정치인들이 지금 한둘이 겪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제 아들은 내가 그래서 어제 그 아들이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그 뭐라고 답했냐? 뭐라고 했냐 너는? 그랬더니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국민의힘에는 계엄을 한 친윤계가 있고 계엄을 막은 친한계가 있는데 우리 아빠는 한동훈이야. 잘했다. 너네 아빠 한동훈이야? 한동훈 개가 아니고 한동훈이야. 너 한시야? 그래서 한동훈 쪽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방금 하신 말씀이 사실은 좀 재미있게 표현은 하셨지만 저는 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탄핵이 어쨌든 인용이 된다는 전제 하에 계엄에 찬성을 하거나 뭐 했던 사람이 보수의 대선 주자로 나서면 이 승산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오늘 김정욱 최고위원님이 그 JTBC 네. 셨으니까 제가 JTBC 5대0 라이브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출연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그 대변인이라는 분이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내란 세력, 내란당, 뭐 내란당 대변인. 하여튼 막 진짜 내란당이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그래서 한 3번쯤 내가 들으면서 계속 참았어. 참자 하다가 또 알잖아요. 제가 또 그렇죠. 발진하면 또 완전히 꽂아버리는 그렇죠. 걸.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조국혁신당 대변인한테 그랬죠. 나는 첫째 계엄날 계엄 현장에 있었다. 로텐도홀에 있었다. 둘째 나는 계엄이 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이 아니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지지한 22명의 우리 당 당협위원장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셋째 나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근데 내가 왜 내란당 대변인 내란 세력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거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계엄날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어디 있었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말을 못해. 방송 끝나고 저랑 걸어 나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계엄날 어디 있었는지까지 물으면 어떡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아니 처음부터 나한테 내란 세력 내란당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 그래서 그랬죠. 거기는 표창장 조작당이잖아요. 강남 좌파당. 자기 아들 무슨 강남 뭐 좌파당.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JTBC 5대0 라이브에서 당한 이 수모를 앞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렇죠.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반드시 당할 일이에요. 그렇죠. 예. 반드시 당할 일이에요. 이때 이 질문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워야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저처럼 당신 계엄날 뭐 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군 중에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유일하죠. 저쪽은 숲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었냐? 그러면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라이브 하다가 숲에 숨었당. 숲에 숨었당. 그것도 좀 말 숨었당. 되네. 숲에 숨었당. 아까 우리 새벽별님이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아이 얘기하셨잖아요. 네. 박상수 심은데 박상수 났대요. 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다. 네, 원래 좋습니다. 카피바라가 성격이 좋아 보이지만 키우기 어려운 게 한번 이제 화가 나면 힘도 세고 덩치도 커갖고 통제가 안 된다. 집을 일부러 부셔줘야 되잖아요. 네. 지금 대변인님 얼굴이 표정이 굉장히 질린 표정이죠. 뭔가. 아니요. 너무 깊은데 자꾸 땀이 나가지고. 계엄은 저는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저 맞아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계엄 그때 이제 학교 앞에 대학교 홍익대학교 앞에 친구하고 이제 고등학생 때 갔는데 그 축제라고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네. 네. 갔더니 그 앞에 탱크가 서 있더라고요. 네. 그 전날 이제 행사는 다 취소됐고 근데 그래도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앞에 탱크 서 있고 공수부대 그 복을 입은 분들이 착검을 하고 이제 총을 들고 서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알다시피 이제 1979년에 11.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시해 당했을 때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제외하고 내려졌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1980년대 5.18 때 그때 이제 제주도를 포함한 전역으로 그 비상계엄이 확대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광주에 있어서 비극적인 유혈 사태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 우리 세대 그걸 경험한 세대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시민으로서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박하사탕 영화 이런 거 보지만 사실 그 이후에 그 광주에서 유혈 충돌 시민군도 죽고 군인도 죽고 뭐 서로 무기를 탈취해서 총을 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광주에 파견됐던 공수부대원들이라든가 군인들은 평생을 그 트라우마를 안고 어디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느 내가 뭐 어디 참전을 했어 무슨 뭐 이랬으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모르지 그거는. 그러나 광주에 내가 내려갔었어. 그래서 시민들과 맞서 싸웠어. 이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못하죠.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고 우리는 그 적어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오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민주주의가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네. YS가 하나회를 척결하고 군인들의 정치 활동을 이제 못하게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 40몇 년 동안에 우리가 애지중지 이렇게 지켜왔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OECD 국가에서 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데서 비상계엄을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저는 거기서 그 윤종성 장군 그러니까 천안함 조사단장이었던 네. 그분이 이번에 같이 내려갔었는데 그 천안함 15주년 네. 앞두고 그 현충원에 거기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군이 그러니까 정치 군인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거의 반세기가 걸렸는데 그게 다시 다 무너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장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아까 이렇게 손 흔들었던 김한나 여사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저기 707 부대에서 전역자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맞습니다. 어제 늘었다고. 유영원 의원이 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맞아요. 4배가 늘었대요. 4배가.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우리한테 명령 내려놓고 나중에는 명령 내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뭐 유령한테 지시를 받아서 거기 들어갔단 말이냐? 그러니까 지휘관이 자기가 내린 지시에 대해서 그 지시 내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그렇죠. 책임지지 않으면 그럼 부하들은 뭐예요 그러면? 예?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도 계엄을 겪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79년생이니까 마지막 계엄일 때 태어나긴 했어요. 네, 근데 6개월이었어요. 어쨌든 경험했다고 보기에는 좀. 예, 이번 계엄이 사실상 처음이지만 근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군사 정부 밑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이 세대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든 걸 좀 티를 조금 내면 2030 세대가 이 군사 정부를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이 계몽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군사 정부를 경험을 학창 시절에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그때의 그 갑갑함과 그 숨막힘을 학창 시절에 경험을 해봤으면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매주 한 번씩 전체 체육이라 그래서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말이 전체 체육이지 PT 체조하면서 전체 기합을 받았어요. 그래서 팔벌려 뛰기를 하다가 마지막 반복 구호가 그 많은 몇천 명이 되는 학생에서 한 명 나와. 그러면 그날 쪼그려 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쪼그려 뛰기를 몇백 개를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제가 지금 아이를 길러보면 그때 학교가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아동학대를 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 식의 군사 문화가 그냥 학교 뿌리까지 내려와서 있었던 시절에 저도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바로 위에 78년생까지가 목총을 했습니다. 총검술로 목총 총검술을 그래요? 고등학교 때 훈련을 한 거예요. 이 총기 훈련을 총검술 군사 훈련을 학교에서 개구리복을 입고 그게 7, 8년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7, 9년생부터 개구리복이 없어진 거예요. 저부터 딱. 그러니까 왜 저 바로 위에 선배들은 훈련을 받았는데 저부터 딱 없어져 가지고
되게 선배들이 우리를 싫어했지. 너네는 왜 안 해?라는 하면서 부러운 겸 이렇게 싫어했는데 그게 없어진 것도 문민정부가 오고 나서 그러고도 몇 년 뒤에 없어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가 돼서. 그러니까 군사정부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 너무 강하게 그것에 대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계엄 당일날 딱 그 헬기랑을 남태령을 넘어오는 장갑차랑 헬기랑을 딱 그 보는데 네. 야 이렇게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구나. 어. 그리고 내 아이가 그때 같은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구나. 이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봤으니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당해봤으니까. 안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무리 어떤 좋은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 누르지 말아야 되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었다. 레드라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는 그런데 왜 20대에서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네.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면서 나 계몽당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미 젊은 시절에 계엄을 경험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는 70대 이상에서는 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게 아까 누가 더 물어보셨어요. 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실제로 스톡홀름에서 어떤 인질범한테 잡혔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인질범 밑에서 며칠을 같이 지냈는데 나중에 이 인질범들이 진압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인질범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극단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인질범이 뭐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물 하나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와 그래도 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그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마치 남편한테 매일 두드려 맞으면서도 남편하고 이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0년대에 있는 분들은 과거에 그 두려움을 경험을 했어.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들, 야 젊은 놈들이 버릇없어.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의 그 군사정권식의 그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것들이 그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아니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하나고. 네. 제가 보기엔 20대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겉멋이야. 아. 잘 몰라.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뒤로 후퇴시키는지.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계엄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엔 지적인 태만이에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전선동에 넘어간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공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진짜 그날의 계엄을 해제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